안녕하십니까. 매주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엄선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분석해보는 조석준의 여론일기, 진행의 조석준입니다. 여론일기 이번 주에는 세 가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그리고 새로운 총리의 인선, 월드컵에 관한 세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여론방송의 박주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여론방송의 김현태 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생 중에서 소득이 8분위 이하에다가 최소한의 성적 기준만 충족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선정될 수 있는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제도 어떤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네, 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국가장학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현태 기자. 그러면은 이 국가장학금의 주요한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1유형하고 또 대학의 등록금이나 동결,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다만 이 유형의 경우에는 그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박 기자, 국가장학금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성적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국내 대학 소득이 8분위 이하이고 또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네, 김현태 기자. 조금 전에 성적 기준을 얘기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은요? 네, 성적 관련해서 직전 학기 성적을 100분위로 환산을 했을 때 방금 박주영 기자가 말을 해주신 대로 그 평균 80점 이상이 될 경우에 성적 심사가 통과가 되고 또 재산 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재산 심사의 경우에는 그 미혼일 경우 학생과 거주 가족 재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재산 등급은 10분위로 나뉘게 되고 1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8분위 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박지원 기자, 지원 금액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국가장학금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원 금액은 유형과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유형을 살펴보면요. 이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1분위, 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3분위의 경우에는 337만 원 정도, 또 4분위의 경우에는 247만 원, 5분위는 157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러면은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지원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란에 장학 대출 신청 코너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신청하고 나서 하루 뒤에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문의 전화를 통해서 서류 제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참고로 학부생만 가능합니다. 네, 박 기자, 그럼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제출 기한은 이제 이미 9일날 시작이 됐고요. 네. 6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24시간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필수 서류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7월 3일까지입니다. 네, 김영태 기자, 국가장학금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던가요? 네, 시민 의견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짤막하게 댓글을 말씀드리면 신청 기간이에요. 다들 신청하셔요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참고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한창 지금 대학생들이 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기타 가난해도 대학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국가장학금이라는 호평도 있었고 또 국가 우수장학금 예체능 쪽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다 세상 사람들이 경시해도 장학금 챙겨주는 건 다 인문 계열이다라고 하면서 예체능 쪽에 이제 포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뭐 나도 국가 장학금 받아보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비슷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두 분 기자께 개인적인 그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혹시 뭐 대학 학교 시절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그런 장학금에 얽힌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장학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네, 좀 장학금을 타서 부모님께 좀 효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참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도 뭐 장학금이 그 국가 장학금도 있고 학교에서 주는 것도 네. 있고 또 학교 주변에 여러 단체들의 장학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현태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장학금을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학부생 시절에 한 번 정도 탔었는데요. 당시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과 더불어 이제 명칭이 지학 장학금이라고 뭐 소득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성적이 좋으면 1등이 아니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뭐 저의 집안이 워낙 뭐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또 넉넉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학 장학금 성적 우수를 통과하고 이제 재산 심사를 통해서 그 지학 장학금이라는 성적 장학금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그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 그 성적 위주로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국가 장학금의 어떤 기준을 보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만 충족되면 또 생활에 따른 그 등급을 매겨서 또 주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 국가 장학금이 정말로 그 정말 어려운 학생들 여러 가지로 그런 분들한테 자극제가 돼서 그 젊은 시절에 충분히 공부도 해서 나중에 그 자기 어떤 능력을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 장학금에 대한 내용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0일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창극 그 중앙일보 주필은 후보군에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깜짝 발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렇게 문 총리 후보자가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이 된다면 충북 출신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창극 후보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언론인이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의 보도를 보면 기자 출신으로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언론계 출신, 그러니까 지난 1963년도 상당히 오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집권하는 그 초기 때 동아일보 사장 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사를 경영하셨던 언론계 인사 최두선 총리께서 이제 총리 역할을 했는데 먼저 박주영 기자 이번 그 문창극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조사하셨죠? 네. 이 문창극 총리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이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중앙일보 주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 실장, 논설주간, 주필, 부사장 대우 대기자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에는 고려대 미디어학부에서 석좌 교수, 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이 문창극 후보는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총무도 지낸 바 있습니다. 문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직을 맡으면 충북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배출하게 됩니다. 문 내정자는 그러나 학창시절 이후 이 서울 등지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북과 이 뿌리 깊은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사가 거명이 되면 되게 지역, 학교, 뭐 이거 따지는 것은 뭐 거의 정설의 그 코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그 문창극 후보자가 이제 지명된 그 배경에 여러 가지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언론계만 있다고 해서 행정 경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나 크게 보는 그런 판단력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총리를 역임하셨던 분을 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 기자, 이 문창극 후보에 대한 여야 반응이 나왔죠? 어떤 반응들이 주를 이루던가요? 네.
여야 반응이 조금 극명하게 갈리는 표명이 나왔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반응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에 대해서 화합형 총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내각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길 기대한다면서 문창극 총리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 마음을 이루어 만지는 총리가 되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번에 국가정보원장에서도 새롭게 내정이 됐는데 덧붙이자면 업무 전문성이 돋보이는 인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정치연합 역시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내놨는데 비판조가 많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에 대해서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정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6월 10일입니다. 문창극 전 주필은 복지 확대를 반대하고 햇볕 정책을 대놓고 적대시했던 분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에 적합한 인물인지 조금 의심스럽다면서 이번 인사 역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한 인사로 보인다고 비꼬았습니다. 네, 상당히 그 여야 반응이 극명하다고 할까요? 네.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데 이 과거 우리나라의 이 총리 제도 이전에 조선 왕조 시대에는 주로 영의정에 관한 그런 임명을 가지고 어떤 때는 그 반대 정적이라고 하나요? 정치적으로 반대 있는 입장의 사람들도 임명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세종대왕 때 황희정성이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의 그 선조 때 그 반대 입장에 섰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희정성이 영의정에 임명되면서 정치를 잘한 그런 기억이 나고 선거 이후에 조금 색다른 반응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제주지사에 당선된 그 원희룡 지사죠. 그분은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경쟁을 했던 신구범 그 후보에게 인수위원회 보통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도 정권인수위원회가 있듯이. 그런데 인수위원회라고 안 하고 새 도정 준비위원회 이런 어떤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경쟁 상대를 모셔서 아마 지금 수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남경필 그 경기지사 후보도 역시 그 야당 몫에 부지사 자리를 하나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 서로 화합형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 반응은 일단 극명하군요. 제가 보면 또 그 국민들의 반응도 아주 다양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 기자, 어떤 국민들의 반응이 있던가요? 그 탁월한 식견을 지닌 분이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사실은 이 문창극 총리 후보가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보니까 그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냥 그 사안에 대한 평가가 많았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분을 지명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안보와 국가를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이 칼럼, 전에 썼던 칼럼을 보니 사람이 다시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칼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요즘은 과거와 달라서 그 SNS 상에 모든 글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것도 열심히 또 같이 모아서 어떤 평을 해주시는 분도 많고 아마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죠. 아직 그 인준이 안 끝났으니까 그분들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과거 컬럼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화제가 됐던가요? 우리 김 기자님. SNS를 통해서 문창극 후보자의 그 전에 썼던 칼럼이 회자되고 있는데
2009년 8월 4일자 칼럼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월간조선 2006년 9월호, 2007년 1월호, 2009년 3월호 기사를 열거한 뒤 이 사건의 경우 이상한 점은 이렇듯 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론 당사자 쪽에서도 일절 반응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뿐이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조차 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칼럼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사경을 헤매는 당사자에게 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 전적으로 가족 손에 달렸다고 본다.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버금갈 수 있는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겠다. 그가 늘 외쳤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위해서 말이다라며 다소 격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 크게 분노해서 반박한 칼럼도 내놓았던 일화가 있었고요. 또 다음 칼럼도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인 시절에 또 비판하는 칼럼이 또 이슈가 됐는데 이 문 후보는 2011년 4월 5일자 박근혜 현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나라에서는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뽑지도 않았고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권력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럼 계속 이어가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현상이라면서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론은 그녀의 입을 쳐다보며 쫓아다닌다. 그의 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한마디는 금과 옥조가 되어버렸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대략 뭐 우리 문창극 그 총리 후보자의 그 어떤 반응이라든가 썼던 칼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서 제가 질문을 또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보면 총리를 역임하신 분들이 주로 관료 출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조인 출신들이 주로 많이 눈에 띄었고 과거에 또 군부 출신들이 또 총리를 하셨고 이번에 정말로 그 언론인 출신은 거의 첫 번째 또는 언론계까지 따지면 두 번째인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저 박주영 기자 입장으로는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법조인 출신이 오면 대쪽 총리다 뭐다 원칙을 중시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그 군인 출신 옛날에 군부 출신이면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갈 것 같고요. 관리용 같으면 뭔가 변화는 없지만 조금 안정 뭐 되는 어떤 그런 인사가 기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언론인은 처음이다 보니까 언론인이 어떤 여기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분들도 다 범언론인입니다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 업무에 대해서 이제 펜을 들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면 비판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관찰자 입장에 있다가 직접 일을 하는 입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혼란이 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이제 그분의 내공이 네. 세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지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금 두렵기도 하는데 최근에 또 그 청와대 홍보수석실장 쪽에 이제 전 YTN 디지털 사장이 또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윤두현 씨가 이렇게 청와대 홍보실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언론계 출신의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진이라든가 청와대 관련 부서들에 속속 임용되면서 조금 뭔가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에 조금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MBC도 문제가 있었고 KBS 같은 경우는 또 사장이 지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지금 해임안이 이미 상정이 된 상태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언론계 출신이 임명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분야의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의 어떤 DNA는 물론 있겠죠. 그렇죠. 법조, 그 전문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언론계 출신의 어떤 장점하면은 어떤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거하고 어느 언론에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인의 습관 중에 하나 또 좋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나 직언을 할 수가 있고 곧바로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민들하고의 어떤 부분에서 소통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에서 상당히 역할을 해주실 분이 새로운 총리 지명자의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칼럼을 빗대서 그 칼럼 때 쓰여져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우의 성향을 걱정하는 그 야쪽의 사람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원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국정이 또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예전부터 우리가 총리 자리, 예전에 조선시대 같으면 영의장이라고 해서 1인 지하, 만인지상 그 말 뜻은 아시죠? 그 대통령 바로 아래에 있고 모든 국민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마 그런 수직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세상이 변해서 이제 국민 아래 또는 국민 아래라기보다 국민과 더불어 같은 평면에서 생각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소통형, 화합형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도 언제나 바른 말로서 직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총리가 돼서 또 국정을 이끌어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세월호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정이 거의 2달 가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년 내내 그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국제적인 브랜드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지금쯤 우리나라와 경쟁하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려고 많은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후진국 시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코리아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평가절하되는. 근데 요즘은 정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코리아의 제품, 자동차,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으로 약간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기분으로 세월호의 참사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일으켜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새로운 그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새로운 총리 지명자가 정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그분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국민들을 대통령을 보자고 국민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주길 기대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 월드컵이야말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세계적인 이벤트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 1988년 무슨 일인지 아시죠?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올림픽 때, 그 서울올림픽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관한 뉴스가 나가면은 항상 세계적인 그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참담한 폐허, 6.25 전쟁에 의한 폐허만을 가지고 1953년에 6.25가 끝났는데 거의 30몇 년 이상을 그 그림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19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그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여러 모습들이 전 세계로 이제 중계가 돼 나갔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특히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강변을 따라서 마라톤이 벌어지면 그 한강변에서 이렇게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 자연스럽게 서울의 고층 아파트 빌딩 그때만 해도 이제 상당히 이제 발전된 모습이었는데 이게 특히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저게 과연 서울의 그 한강변이냐 파리 한강변이냐 할 정도로 그때 완전히 이제 한국이 이미지 쇄신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 한 10여 년 지나서 2002년 월드컵 여러분들 서울 월드컵이라는 것은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서울 월드컵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우선 뭐 김현태 기자.
저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떠오르는 건 역시 그 서울 광장, 시청 광장이 떠오르는데 당시 뭐 한 번 경기가 열릴 때마다 2만 명, 10만 명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고 대한민국의 12번째 선수는 붉은 악마다였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뜨거운 응원을 펼쳤고 저도 또한 뭐 서울시청 광장까지는 아니었지만 당시 저는 그 고향 청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학교에서도 텔레비전 축구 경기가 열릴 때면 수업을 멈추고 경기를 틀고 그 반 친구들과 같이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월드컵 시즌을 맞아서 우리 박주영 기자는 이름 때문이라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잘못하면 자기 본의 아니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웅이 또 탄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습니까? 그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느끼는 어떤 감회라든가 본인이 과거 월드컵에서 느꼈던 어떤 좋은 에피소드 이런 거 있습니까? 이제 2002년 월드컵이 열렸을 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큰 운동장에 가서 같이 이제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승리를 할 때 이제 모르는 옆자리 시민과 얼싸 안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좀 하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벌써 50년 전에 네. 그 축구 선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마추어로 축구 선수를 해서 대학 시절하고 네.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도 축구 선수를 했어요. 대학 시절에 축구를 했었는데 학교 축구부에서 그때 대학 리그전도 나가고 그랬고 네. 저희 그 학교 축구부 후배 중에는 그 이용수 해설위원이라고요. 네. 그 해설위원도 후배입니다. 강신호 해설위원 이런 분들이 제 그 축구 동아리의 이제 후배였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번 그 월드컵을 통해서 그 방송사 간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한국의 FIFA 랭킹이 네. 57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월드컵에 지금 모인 나라가 네. 몇 나라죠? 브라질 월드컵에. 네. 32개국이죠. 예. 이미 거기에서는 누구 말 맞다나 꼴등을 해도 네. 이미 32등. 57위짜리가 32등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브라질에 가 있는 그 홍명보 감독이야 그 선수단 이런 선수들한테 좀 심리적으로 좀 안심을 시키고 이제부터 한 번 이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네. 점수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우리 그 한국이 예전에 그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다고 그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선수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참여한 나라도 세계에서 손꼽는답니다. 그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남미나 이런 데서는 월드컵 그 자체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여기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월드컵이 있고 올림픽이 있고 또 유럽에 보면 그 프리미어 리그나 뭐 이런 어떤 리그들이 많지 않습니까? 리그에서 상당히 유명한 선수들도 월드컵에서 뛰어보지 못한 선수가 수두룩하답니다. 그래서 그 리그에서는 챔피언이다 MVP를 해도 자기의 조국, 자기가 속한 국가가 월드컵에 못 나감으로써 월드컵에서 실력 발휘할 기회가 없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 축구 실력은 대단하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는 어느 정도 프로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고 가지만 그 축구에 관한 한은 한때 이렇게 관심을 뒀다가 또 이렇게 사그라드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볼 때는 국민들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단의 꼭 성적 이상으로 다른 나라 축구는 얼마나 어떻게 잘하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그들 나라의 축구 선수들 또는 축구팀에게 어떻게 성원해주고 그런 것이 쭉 성원이 뒷받침이 돼야 결국은 가장 강한 팀이 언젠가 되는 건데 평소에 이렇게 관심 많이 안 두시다가 축구에 대한 지원 많이 안 하시다가 그 좋은 성적표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자기 아이들한테 평소에는 공부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가 시험 볼 때만 좋은 성적 받아오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모두 감안이 되면서 이번 월드컵 기간에
우리가 새로운 기분으로 한국팀도 응원하고 네. 세계 축구 선수들의 그 어떤 내용, 좋은 내용, 그리고 이제 축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축구 이상 모든 나라가 즐기는 그 스포츠 종목이 없습니다. 야구만 해도 제한돼 있고 뭐 골프 네. 뭐 여러 가지인데 축구는 축구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경기를 만들었을 때 올림픽 이상의 네.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축구에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좋은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월드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김현태 기자. 네. 아쉽게도 이제 월드컵 들어가기 며칠 전인데 네. 우리가 그 가나하고 마지막 평가전에서 예. 0대4로 패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많이 실망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네, 먼저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분석이 나왔는데요. 좌측 윤석영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호흡을 맞춰서 가나의 외곽 수비를 무너뜨리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습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나 후반에 이근호, 김보경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간 활용을 통한 플레이는 한국 축구가 이렇게 해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칠 점이 너무 많았다는 게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이 롱볼 축구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게 패스를 해서 공중볼을 따낸 적이 10%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롱볼을 하는 이유는 미드필더 진영에서 우리가 완전히 밀렸다는 뜻인데 이러면서 경기는 완전하게 가나 쪽으로 기울어졌고 공격 전개하다가 역습 허용으로 많은 골을 실제로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습 찬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우리도 여러 번의 역습 찬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습 상황에서 다들 따로 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선수 간의 호흡, 그리고 감독과 선수 간의 동기부여, 이러한 점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누구나 힘내자, 화이팅, 잘했다, 이러한 말을 하는 화면이 비추어진 적이 없었는데요. 큰 경기에서는 경험적인 측면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4년 동안 많은 감독 교체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해외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선수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역대 잘했던 월드컵을 본다면 2002년 월드컵 때는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각 포지션마다 중심을 잡아줄 노련한 선수들이 많았고 2010년 월드컵 때는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팀을 이끌어가며 16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중심을 잡아서 이끌어가는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번 월드컵에서 어느 누가 중심을 잡아줄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축구 경기를 하면 선수들의 경기도 되지만 또 감독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전략 전술을 쓸 것인가가 그 홍명보 감독의 어떤 선택인데 네. 홍명보 감독의 경우에도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은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전략이나 전술을 못 쓰니까 그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평가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대표팀이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 쪽에 문제가 있고 수비의 리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평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상대해야 될 팀, 우선 예선전에서 러시아, 그리고 벨기에, 알제리가 있는데 우리보다 랭킹이 아래인 나라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벨기에 하면은 정말 유럽의 강호 중에 강호고 러시아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히딩크 감독이 우리도 이제 대표팀을 감독했지만 러시아의 프로팀을 한번 감독한 일이 있었고 아마 러시아 대표팀도 한번 맡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히딩크가 평가하기에도 한국이 러시아랑 부딪히는 게 상당히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로지 이제 알제리 이 나라를 꺾고
그 러시아와 벨기에와 비기는 방식 또는 뭐 그런 지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16강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국민들한테는 그 마지막 평가전이 좀 아쉽고 거기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일단 본 경기에 앞서서 어떤 문제점이 또 나왔다는 게 또 사실상 좋은 징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앞서서 그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잘 준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성이 연습 때보다는 본 경기에서 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기자, 그 미국의 한 일간지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주목해야 될 10명의 선수를 선정을 했다고 해요. 또 거기에 또 제가 또 듣기로 박주영 선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선수가 선정됐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선정이 됐는데요. 미국의 한 일간지가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 10명의 선수들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비롯해서 루이스 수아레스, 야야 투레, 네이마르 다실바, 웨인 루니, 에딘 제코, 라파엘 마스케스, 마이클 브래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박주영 선수를 거론했습니다. 이후로는요, A매치 63경기에서 24골을 터뜨린 공격수로 한국과 유럽에서 프로생활을 했다라면서 최근에 부상을 겪기는 했지만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박주영의 활약이 꼭 필요하다. 박주영은 2010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나이지리아전에서 골을 터뜨려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저도 저녁에는 그 챔피언스 리그나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많이 봅니다.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익숙한 선수들이에요. 수아레스만 해도 그 프리미어 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을 달리고 있고 호날두도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메뉴에서 같이 뛰었다가 지금은 좀 다른 쪽으로 레알 마드리드인가요? 그쪽으로 가 있고 또 박주영 선수도 이제 이리저리 그 소속팀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약할 기회가 좀 적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학창 시절에 유명했던 선수들이 저는 축구 한 50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50년 전부터. 그때는 펠레, 유세비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 차면 자기 성 앞에 성을 붙이고 뒤에다가 펠레를 붙여주고 그 유세비오 뭐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우리 저 김현태 기자도 어떻게 공 차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 차는 거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펠레 같은 경우는 이제 펠레의 저주라고 해서 사실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펠레가 말을 하면 뭐 그것이 저주가 돼서 그 팀이 뭐 진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게 가끔씩 이렇게 펠레 저주라는 게 있고도 들어맞는 경우도 좀 봤거든요. 참 이게 우스갯소리로 넘기기엔 좀 무섭다. 펠레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이번에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조금 전에 김 기자께서 펠레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펠레의 저주는 펠레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그 본인이 월드컵 개최 전에 우승팀으로 꼽거나 뭐 8강에 올라가겠다는 팀들은 오히려 뭐 예선 탈락하거나 이런 어떤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펠레의 저주라는 그런 말이 붙었었다고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에 처음 참석한 해가 1954년이랍니다. 제가 거의 태어날 쯤이었거든요. 지금부터 거의 한 60여 년 전에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그때가 아마 스위스 월드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쭉 했고, 펠레라는 선수는 그 뒤에 1958년부터인가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참석을 해서 쭉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요. 그리고 뭐 에우제비오 선수, 유세비오죠. 뭐 그런 선수도 있었고, 뭐 예전에는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그 월드컵에 관한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게 엄청난 흥행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 월드컵 그 자체가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세상은 그때는 그 영화가 엄청난 히트 영화였는데 요즘은 영화가 아니라 아예 생방송으로 보고 하니까
그 대단한 그런 시절이 됐죠. 아마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면 보통 한 달 이상 하니까 더군다나 이 브라질 같으면 우리나라랑 딱 반대쪽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잠도 못 주무시면서 상당히 어떤 기대와 흥분을 하겠는데 여기에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성적까지 더 좋아서 국민들이 피곤해하는 부분을 덜어주면 좋겠는데 혹시 이번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 개인적으로나 더 좋아하고 기대를 하는 선수가 있으면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 선수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제 강력한 스트라이커로서 이제 유명한데 실제로 방금 뉴스를 봤는데 영국 어느 일간지에서 한국 선수 중에 주목해야 할 선수로 또 손흥민 선수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에서 많은 득점을 올려주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고요. 또 해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넬 메시 선수를 조금 주목하고 있는데 리오넬 메시는 이제 FC 바르셀로나 소속이고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87년생, 한국 나이로는 28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이 뭐 230억 정도 되고 또 뭐 여태까지 번 돈만 해도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저 동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뭐 제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만 했을 때 번 돈이 그래도 리오넬 메시 뭐 연봉보다는 적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멋진 경기를 펼쳐주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 경우에도 이 한국 여론방송이란 그 장르는 전 세계 방송사상 처음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유명한 기자가 돼서 메시 이상의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주영 기자는 또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나 성원을 보내고 싶은 선수 누구 있으세요? 네, 저는 당연히 박주영 선수는 성원을 보내야 되겠죠? 네, 일단 박주영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꼭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그동안 사실은 조금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다 씻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에 대한 비판은 그 박주영 선수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발휘할 기회가 좀 적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박주영 선수는 여러분이 기억하기에도 그런데 박주영 선수라는 어떤 능력은 예선전 그런 데서 많이 발휘가 됐기 때문에 월드컵까지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박주영 선수한테는 또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나왔는데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이 축구라는 것은 저도 몇십 년을 해봤지만은 이게 이제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그 단체가 예전에는 주로 뭐 골키터다 또는 누가 특정한 사람이 잘해서 이러기보다는 그게 팀워크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줘야 한 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이 날 때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 힘을 합해줘야 골이 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과연 어떤 나라가 우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거 박주영 기자가 아마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은 어디인지 예상을 해보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총 3,790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였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응답해준 나라는 브라질이었습니다. 네, 1,506분이 브라질이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2위로는 스페인,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독일, 아르헨티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독일, 아르헨티나. 네. 예,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강국들이 전부 다 포진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역대 우승했던 나라들이 조금 있었죠. 그 뭐 이탈리아라든가. 그리고 영국도 항상 우승 후보에 들지만은 여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다행히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뭐 벨기에나 이런 데가 우승팀이 아니라니까 좀 다행이네요. 네. 자, 우리 김현태 기자는 우리 한국이 속한 조가 H조 아니겠습니까? 그 H조라고 보면은 지금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 우리나라가 되겠는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남미 스타일하고 네. 유럽 스타일하고 했을 때는 남미 개인기 쪽에 오히려 약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저 유럽이라든가 이런 어떤 네. 쪽에 어떤 파워 축구, 토탈 네. 사카 쪽에는 오히려 더 게임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에서 H조에서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네.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보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한국이 가장 16강에 오를 확률이 높은 나라라고 보는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벨기에가 총 5,303명이 참여한 그 여론조사에서 4,025명, 75.9%의 비율로 벨기에가 16강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1위 국가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꼽혔는데요. 특히나 뭐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등 젊지만 경험 많은 선수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뭐 코코린, 자고예프, 지르코프 등 국내파로 무장한 러시아가 3위, 그리고 페굴리, 슬리마니, 타이데르 등 신구조화가 이루어진 알제리가 4위로, 그러니까 거의 16강 진출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벨기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조금 러시아 대 대한민국의 우리 좀 네. 어떤 인정이 좀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아마 여론조사지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16강을 꼽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주영 기자가 우리나라 그 역대 월드컵의 그 성적을 한번 짚어주시는데요. 우리나라가 참고로 1954년에 스위스 월드컵에 참석할 때는 한국에서 배를 타고 무려 한 달 이상인가를 가서 어떻게 스위스에 또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도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착한 다음 날인가 게임을 해가지고 한 번은 상당히 큰 점수차로 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역대 월드컵 성적이 우리가 4강도 들었다는 내용도 알고 있지만은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8번 월드컵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간의 성적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월드컵에서는 2패를 했고요. 네. 멕시코 월드컵 당시에는 1무 2패를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3패를 했고요. 미국 월드컵에서는 2무 1패, 프랑스에서는 1무 2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월드컵에서는, 한일전에서는 4위를 했었죠. 독일 월드컵에서는 1승 1무 1패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열린 월드컵이었던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1승 1무 2패로 16강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에서 1승을 거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성적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2002년도 우리 홈에서 했을 때 첫 승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독일에서 가서 처음 이겼을 때 적지에서 첫 승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는 정말 너무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몇십 년을 기다렸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수가 그 예전에 양정모 선수로 기억되는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상상도 못할 어떤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국민 자부심으로 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월드컵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16강을 가기 위한 일정이 3경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 러시아 경기가 6월 18일 수요일 오전 7시에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 알제리 경기가 6월 23일 오전 4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 벨기아가 6월 27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오전에 방영이 되는데 사실 뭐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경기인 러시아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 러시아가 오전 7시에 열리는데 그 한국 여론방송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딱 보고 9시에 제 집이 지금 인천인데 9시 30분에 출발을 하면 지각하지 않고 월드컵 경기를 즐기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정밀하게 계산을 해놨네요. 하여튼 월드컵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일정도 됩니다만 세계인으로 볼 때는 거의 한 달 이상의 이제 세계 축제가 이어지는 거고 아마
이 월드컵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라든가 네.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월드컵 중간에도 네. 또 우리가 그 여론일기에서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자, 박준 기자, 이번에 그 우리 방송사들도 이 월드컵 중계 방송에 많은 신경을 써서 새로운 해설진을 보강하기도 하고 여러 형식의 방송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육사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요즘은 뭐 그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 케이블에서 상당히 이런 어떤 국민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콘텐츠가 상당히 다양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월드컵에 상당히 중요 콘텐츠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쓸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 해설위원이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방송사의 해설을 볼지 무척이나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각 방송사의 한번 월드컵 해설위원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경우에는 이영표 해설위원이 있고요. 또 김남일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MBC의 경우에는 송종국, 안정환 선수가 전 선수들이 해설을 하고요. SBS의 경우에는 차범근, 차두리 부자가 해설에 참여를 하는데요. 그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해설진이 누구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4,016분이 네. SBS, 배성재, 차범근 조합이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뭐 박지성 선수도 그 SBS 해설진에 있다고 그러고 제가 여기서 들어본 해설진은 보니까 그 역대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로서의 해설진이고 아마 기존의 해설진들이 있을 겁니다. KBS 같으면 뭐 이용수 해설위원이라든가 그 많은 여러 해설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급이고 지금 저 선수들이 가미가 되는 것은 그 선수 시절의 어떤 그 경험을 네. 거기에 녹여 넣어가지고 아마 조화롭게 네. 이게 어떤 경기적인 전체 흐름적인 어떤 해설과 그 어떤 해설에는 또 전문적인 그 해설, 기능적인 해설도 있지만은 그 분위기를 또 해설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팀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김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해설위원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캐스터도 저는 중요시 하거든요. 그 김성주 캐스터가 이번에 MBC에서 이제 캐스터로 활약을 하게 됐는데 김성주 캐스터 같은 경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당시 터키전 4강 3, 4위전을 결정할 때 처음 MBC에서 모습을 보였고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때 그 메인 캐스터로서 이제 활약을 했었는데 당시 김성주 캐스터와 차범근 해설위원이 팀을 이뤄서 했었습니다. 김성주 캐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장감 넘치고 박진감 있게 경기를 해설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요. 다만 방금 전에 차범근 해설위원이 SBS로 지금 SBS에서 활약을 하게 됐다고 해서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김성주 차범근 콤비는 좀 보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제 또 SBS 캐스터로 활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배성재 캐스터 같은 경우는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발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배성재 차범근 콤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월드컵이 끝나면 그 선수들 못지않게 그 해설했던 분들에 대한 칭찬과 또 비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이성을 잃고 샤우팅, 소리만 질렀다 뭐 이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이거 해설을 할 때도 어느 분위기에서 어떻게 맞출 것이냐.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해설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해설자라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서 또 국민 사회를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샤우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저도 방송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거 상당히 어려운 포지셔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월드컵 여러분들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데 우선 박지원 기자부터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기간 동안에 어떤 기대를 하고 또 국민들이 또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들어온 것 같고 그런데요.
과연 우리가 이제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힘을 또 하나로 모으고 또 국민들이 또 세월호의 참사를 그 교훈 삼아서 새롭게 또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 여러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유니폼에 적어놓은 투혼을 발휘해달라. 잘하는 것보다는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쓰러질 때까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끝까지 믿겠다. 결과로 보여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축구 자체를 많이 즐겨봤습니까? 사실은 이제 월드컵 시즌 때 반짝 보는 편이었는데요. 아까 해설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번에 안정환 해설위원이 좀 큰 활약을 보여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우리 선수들이 승부에 연연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쪽은 안정환 해설위원에 기대하고, 여기는 김성주 네, 김성주 캐스터하고 네. 조합은 지금 차범근 해설위원이 김성주 캐스터와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이번에 차범근 해설위원이 SBS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차범근 해설위원과 배성재 아나운서 캐스터의 그 조화로운 콤비를 기대하면서 SBS를 통해서 좀 시청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KBS 이용수 해설위원이라고 있는데 너무 전문적이고 조용조용히 해설을 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대한 그 중계 방송을 할 때랑 또 객관적으로 또 다른 팀 중계도 쭉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고 다만 이런 어떤 월드컵 같은 경기는 경기 승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들이 그 어느 국적을 가진 선수들이라도 그 하나의 이제 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량을 발휘해서 그들 나라의 어떤 국위선양이라고 할까요? 하는 모습을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의 응원 메시지나 본인이 월드컵 선수단에 바라는 그런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끝까지 경기가 조금 부진할지라도 끝까지 포기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그리고 잊지 못할 순간은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한국과 이탈리아전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이탈리아가 한 골을 먼저 넣고 전반이 끝났고 또 후반전에서도 43분까지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를 보다가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시 그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진동을 하더니 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안정환 선수가 전에서 이제 헤딩골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질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많은 추억과 기억을 갖고 있고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브라질 월드컵의 대한민국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세월호의 아픔이 이제 2달이나 지났고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는 됩니다만, 우리가 세월호가 주는 좋은 교훈들, 이제 선진국다운 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또 힘을 합쳐야 되겠고요. 그런 계기가 이번에 그 월드컵을 통해서 그 계기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 저 입장도 그 선수단의 물론 승패도 중요합니다만은 선수단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선수단이 세계적으로 이게 다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포기할지 모르고 끝까지 그 승패를 떠나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국가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5, 60년에 아주 그 원조를 받던 후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이 됐지만 그것을 이제 경제 선진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스포츠 선진국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포츠 선진국을 떠나서 경제하고 스포츠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스포츠나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가치를 자, 한류 문화를 통해서 또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그 고난이 있더라도 일어나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수단이 축구로 경기를 참여하는 거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민들의 그 마음, 뭐 약간 응어리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축구를 가지고 풀어가는데 최선을 다했을 때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성적 그 자체보다는 거기서 뛰는 선수들과 합심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모든 것을 점차 교훈을 삼지만은 새로운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새로운 총리 임명 그리고 월드컵 개최가 이번에 우리에게 새로운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조석준의 여론일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